계좌이체를 잘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실제로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이것은 어떤 그 세금 탈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세무사님과 함께 마련한 시간은 우리가 소득을 더 늘린다. 네.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실 절대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절대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었나요? 네. 그 정확한 명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 아, 그렇죠. 네. 그거랑 하나 이제 죽음이었나요? 그렇죠, 절대 피할 죽음. 수 없는 네, 거. 네. 그래서 그 세금, 어쨌든 우리가 절세, 탈세 말고 절세를 하면 어쨌든 내 소득을 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계좌이체예요. 네. 요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아주 핫하시던데,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네. 세금 폭탄을 맞는다. 네. 라는 이제 썸네일이 많던데, 네. 이거 약간 어그로성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어그로성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네네.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 네, 제가 뭐 실제로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네. 제가 세금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계좌이체가 이제 오해를 받아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거부터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무죄를 추정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이제 밝혀지면은 네. 이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법은 반대예요. 그 무죄 추정 원칙이 없고 오히려 납세자가 네. 이것은 어떤 그 세금 탈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범죄는 이제 국가에서 그렇죠. 뭔가 증거를 경찰과 검찰에서 해서에 따르면 그걸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네. 이거 탈세 아니야 네네네. 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증여. 예,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이제 국세청은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볼 테니까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입증을 하면은 뭐 증여가 아니겠지만은 네. 입증을 못 하면은 네. 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계좌이체 예를 네. 들면 쌤 이제 세무사님과 제가 가족이라 치고 네. 형제예요. 네. 뭐 제 아빠라 칩시다 그냥. 네. 제가 뭐 아빠한테 네. 100만 원 이체 받았다고 네. 뭐 국세청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으실 텐데 그렇죠. 조사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계좌이체 네.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네. 뭐 1억 받으셔도 네. 뭐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고. 예, 왜냐하면은 이 가족 간 이 계좌이체 자체가 뭐 큰 돈을 계좌이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든지 네.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오. 예, 이 금융정보 이제 보호법 때문에 네. 이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계좌이체를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거든요. 오. 그래서 이 국세청이 계좌이체를 조회를 하려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명분. 네. 이 국세청이 명분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세무조사겠죠. 예, 이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야 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뭐 사실 뭐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조사는 어떨 때 나오는 거죠? 일단 이제 세무조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 세 가지. 예, 세 가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 사업자. 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게, 뭐 안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규모가 크게 되면은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사업자 세무조사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자금 출처 조사. 무슨 자금 출처예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했으면은 이 취득 자금이 도대체 원천이 뭐냐. 원천이 예, 네가 이제 무슨 돈으로 취득을 예를 했냐. 들면 뭐 20대인데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
그렇죠. 누가 봐도 얘는 지금 아직 돈을 그 정도 모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네. 조사대 간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게 있고 가장 이제 무서운 게 마지막으로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 이 상속세 세무조사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사실 가장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뭐 그 많은 기간을 조사해봐야 한 5년치 정도 조사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계좌이체 내역을 10년 내 이제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상속세가 이 이제 고인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10년 동안 증여를 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 상속세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 10년 동안 상속인들이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겠죠. 가장 이제 그 우리가 그 흔히 이제 그 증여를 받는 것이 그 계좌이체로 현금 증여 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필수적으로 이 10년간의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우리 계좌를 언제든지 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뭐 그렇죠. 감시한다는 건 아니고 개인정보법상 네. 자금 출처나 사업이나 상속세 부분에서 이제 의심이 가거나 확인해야 될 때는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계좌이체에서 뭔가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네. 실제로 그럼 계좌이체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사례 네. 뭐 어차피 실명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네네. 어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좀 많아요. 그 근로자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죠. 네. 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지출액만으로는 이 신용카드 소득 금액을 한도만큼 많이 못 받으니까 이 본인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경우 있죠. 예, 저 있죠. 주변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엄청 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신용카드를 써달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부모님이 지출한 금액은 내가 이제 받아야겠죠, 부모님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정산을 받았어요. 맞아. 근데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당장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뭐 얼마 안 된 일이라면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8년 전, 9년 전 일이라면 이거 기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거 증여냐? 이 증여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그냥 정산을 받은 거잖아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한 가지는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네. 이제 내 카드를 가지고 500만 원을 썼어요. 네. 매달 500만 원 썼다 칩시다. 네. 솔직히 그 마음은 뭐 선의로 포장을 한다면 네. 부모님이 내가 좀 지원해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플러스로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본인의 뭔가 혜택을 생각한다면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긁어야지 내 세금도 줄어들고 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쓰고 난 다음에 그 돈만큼 나한테 주면 네. 나는 세금도 줄어들고 현금도 생기니까 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장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시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네. 부모님이 계좌이체 해줄 때 네. 생활비 쓴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계좌이체 할 때 그 내역 쓸 수 있잖아요. 기본 안에. 그렇죠. 예. 그거 쓰면 네. 부모님이 내 카드를 써서 내 그 카드 금액만큼 나한테 돈을 줬어도 아무 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꿀팁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를 할 때 최소한 이제 그 메모를 남겨라.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이제 그 주고받은 건지 메모를 남기면 그거 자체로도 일단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에 따른 뭐 지출 증빙 내역이나 이런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건 있어야겠죠. 거기에 또 추가로 또 이런 것도 하면 좋아요. 이제 부모님하고 문자를 또 남기는 겁니다. 이 이체 메모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엄마 나 저번에 엄마가 내 카드로 결제한 거 이거 좀 빨리 나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자를 차곡차곡 남겨놓는 네.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데 어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증거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쉽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또 다음 질문 드리면 네. 그럼 어쨌든 그 자식 입장에서는 네. 엄마한테 아빠한테 현금을 받았어요. 네. 현금 자산 예를 들어 500이라면 500 받았다 칠게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500을 썼으니까 내 네. 수익
주식에서 나중에 세금 낼 때 그 500만 공제된 어느 정도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죠. 아 진짜? 네, 그것은 뭐 내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했다고 이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차피 뭐 그 신용카드를 뭐 누가 사용했는지는 당장에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예, 뭐 그거 자체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부간에 혹시 계좌이체로 돈 주는 것도 네, 당연히 부부간에는 뭐 하고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공동재산 생각하니까 네네.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와의 그 계좌이체 할 그런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뭐 증여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자금 관리 위탁이라든지 뭐 아니 그냥 뭐 일상적으로 생활비를 이렇게 줘야 되고 예,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배우자 간에는 계좌이체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계좌이체 하는 것마다 증여로 다 추정해서 이거 다 입증해라 하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못 살죠 그러면. 네, 이걸 어떻게 다 입증하겠어요. 하나하나를 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배우자가 예,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이제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다. 네. 예,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간에는 네. 조금 이제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계좌이체를 하셔도 돼요. 예, 되는데 이제 배우자 간에는 이제 딱 한 가지 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배우자에게 그 자금을 받아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예, 이때는 이제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돈을 받아서 뭐 10억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러면 이제 이 10억은 증여를 받은 게 되는 거죠. 왜요? 10억을 그냥 계좌이체 받은 거는 증여가 안 되는데 네네. 주식 취득하면 증여가 된다고요? 네. 이 가장 무슨 차이죠?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내 명의로 등기가 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예, 주식도 우리가 그 명의개설가 되잖아요. 네. 주주명부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내 주식이라는 게 그 공식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등기되는 자산은 그 배우자가 취득을 하면 배우자 고유 재산이 돼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받은 셈이 되는 거죠. 부부간에는 증여는 혹시 뭐 세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이 네.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모 자식 간에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10년 내에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징여 공제가 되고 이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예, 징여 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10년 내인가요? 네, 10년 내에. 근데 이게 뭐 6억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뭐 의사시고 이제 배우자가 이제 아내가 가정주부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막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게 남편 혼자서 번 건 아니잖아요. 같이 본 거죠. 그렇죠. 거의 같이 번 거죠. 왜냐면 이제 뭐 배우자 집안이라든지 이런 뭐 배우자가 또 병원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다 보면은 이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하지만은 이 세법에서는 이것이 6억으로 제한돼 있다. 6억이 넘어가는 거는 네.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상속이나 이런 거 잘 관리하신 분들은 뭐 10년마다 자녀들한테도 네네. 때 되면 이제 다 돈을 조금씩 미리 그렇죠. 주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자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좀 10년마다 6억씩 증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고 계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부부간이랑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부부간에는 좀 더 거의 잘 안 건드릴 것 같고, 근데 부모 자식은 뭔가 좀 많이 조사할 확률도 높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렇죠. 네.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뭐 돈을 그냥 주는 거지 뭐 빌려주냐. 사실 부모님이 자녀한테 그 재산을 어떻게 증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금전 거래를 좀 더 이제 엄격하게 봅니다. 예, 특히 이 이제 부모님과의 그 금전 대차 거래, 예, 돈을 이제 빌린다고 하죠, 흔히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더라도 일단은 이제 이것 또한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차용증을 잘 쓰시고 예, 차용증에 따라서 이 원리
원리금을 이제 꼬박꼬박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차용증 얘기하셔서 이 차용증 그냥 못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럼 차용증 썼으면 당연히 이자도 줘야 될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법정 이자, 최소 이자인가 뭐 하여튼 얼마 줘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제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은 이 4.6%예요. 예, 4.6%인데 그런데 이제 꼭 이 이자를 뭐 4.6%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징여세법에서는 이 4.6%로 정한 이자율에 나온 이제 이자랑 이자에서 그 1,000만 원만큼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이자를 적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산을 해보자면은 그 이제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억 1,700만 원에 이제 4.6%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은 한 99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 2억은 그냥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은 거네요? 네, 괜찮습니다. 예, 꼭 이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자를 지급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징여세보다 이제 이자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자도 어쨌든 이자 소득이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다 소득세 떼고 받잖아요. 가족 간의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가족 간의 이자 소득은 이 소득세율이 무려 25%예요. 이것도 세금이 만만치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이제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게 유리한 겁니다. 뭐 이 차용증은 그냥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차용증 안에 차용을 이제 언제 내가 부모님한테 언제 얼마나 돈을 빌린다. 그 다음에 이 돈은 언제까지 갚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이제 뭐 이자는 무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무이자인 대신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단순하게 차용증 작성 하나만으로는 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 거라는 증거가 좀 약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이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예, 징여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차용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이 차용증 말고도 증거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자 지급은 아니지만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을 차용을 했다. 그러면은 한 50만 원 정도씩 이제 매월 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한 3년 뒤에 한 번에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한 번에 이제 갚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국세청이 조사 나오면 어쩔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조사를 나오게 되면은 이건 차용증 말고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자칫하면 징여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소액이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역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일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이제 적은 금액이면은 무의미할 수가 있으니까 한 2억 기준에서는 뭐 월 한 50만 원 정도. 예, 요렇게 이제 매월 꾸준히 상환하시면 되고 남은 금액은 이제 만기에 일시 상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용 기간은 저는 10년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 이게 왜 또 이게 10년이 좋냐면은 아까 이제 징여 공제가 10년마다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징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고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차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2억 5천을 조달을 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일단 징여받고 그건 징여공제 되니까 징여세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2억은 이제 차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차용을 하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원금 분할을 상환을 하면서 이제 갚습니다. 그렇게 갚아 나가면 이제 그 만기에 뭐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갚아야 될 돈이 남거든요. 그럼 10년 뒤니까 이때 또 5천만 원 징여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천만 원 징여공제 빼고 나머지 한 8천만 원 정도만 상환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어쨌든 네. 자식이 어떤 사업이든 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걸 거잖아요. 네. 뭐 2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빌린다, 1억이라도 친다면 뭐 그냥 1억이 뭐 책 몇 권 보려고 빌린 그렇죠.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사실상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정말 건설적 목적으로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상당수는 아마도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로 주기에는 세금을 좀 물릴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뭔가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차용증 이런 거 있으면 네.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유도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이 차용증을 쓰시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주택 취득이죠. 예,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본인이 이제 신혼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예,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증여로 이제 증여세를 신고하자니 또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당장의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차용증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일단 이 차용증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당장에는 어쨌든 증여세를 피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당장에 피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꼼꼼하게 안 해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이 이제 차용금을 과연 정말로 상환을 했냐 이렇게 또 사후 관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상환을 안 했다면은 또 이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세무사는 이제 생각이 궁금한 건데 네. 사실 대한민국의 집값이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20대, 그다음 30대 특히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면 탑3 안에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게 꼭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결혼을 못해서 부모님이 이제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주는 경우들이 네. 사실은 뭐 서울의 집값이 뭐 한 10억 정도 되고 뭐 지방에도 몇 억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결혼했는데 만약 처음부터 전세 몇 억짜리를 구했다? 아니면 처음에 바로 집을 어쨌든 자기가 샀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의 현금 찬스가 없었다면 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제 생각엔 90%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 대부분은 네.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세무금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이런 걸 약간은 좀 그 부모가 자녀가 집을 첫 집을 살 때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융통성 있는 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융통성 있는 게 좀 적용될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용을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 사실을 국세청인들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알고 있어. 근데 아는데 이거를 그냥 봐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세수도 부족한데 세금 추징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진짜. 예, 특히 20, 30대 분들, 주택 취득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자금 출처 조사 나오시는 분들이 20년, 21년에 주택 취득하신 분들.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올해 세수가 40조 펑크 났다. 예,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예, 실제로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그 법인세를 가장 많이 이제 냈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가 이제 침체되면서 그 법인세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수 수입이 줄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이걸 또 다른 곳에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메꿔야 되는데 지금 요즘 경기 어렵다는 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뭘로 도대체 그 충당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출처 조사는 경기랑 상관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21년 집 사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나이가 많은 이제 요즘 자녀분들은 독립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대, 40대인데도 집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부모님이 생활비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00에서 200을 뭐 10년 동안 계속 줘요. 근데 자녀의 직업이 없어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200씩 1년 주면 2,400이고 10년이면 2억 4천. 문제가 되나요, 이거는?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되면 그게 문제죠. 이게 또 이제 세법에서 또 모든 이게 그 증여하는 돈을 다 또 증여세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가족이면은 또 이제 부양 가족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가장으로서 책임이니까 뭐 자녀에게 뭐 교육비든 그 다음에 아니면 부모님에게 뭐 생활비를 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그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한 뭐 자녀한테 생활비를 줄 수 있겠죠. 이것은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일을 했다고 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상식적인 우리 생활비나
뭐 교육비, 뭐 이런 이제 항목들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생활비나 그런 용돈, 이런 교육비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돈을 이제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돈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 자가를 좀 주택을 마련했으면 그게 이제 둘이 맞벌이 모으게 하고 본인 돈을 이제 그렇죠. 대신 생활비는 부모님이 내주겠다.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이것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자녀가 충분히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이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로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생활비나 이제 그 이런 것을 받아서 그 생활비나 교육비나 이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예, 이것을 그 다 지출을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예, 이것을 이제 절약을 한 거예요. 아낀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용돈 주신 것을 뭐 이제 뭐 100만 원을 줬으면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은 이제 아낀 거죠. 아껴서 저축을 했다가 이것을 이제 차곡차곡 뭐 몇 년 동안 모아서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샀다든지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예, 이것은 또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전략도 이럴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네, 있죠. 또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결혼을 할 때 축의금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축의금 나오더라고요. 받는 거 말하는 건가요? 예, 축의금 받는 거. 예를 들면 네. 축의금 손님이 한 200명의 가족들이 해가지고 네. 축의금이 한 뭐 2억이 들어왔어. 네네. 증여세 안 받아요? 그게 이제 진짜 본인 본인 손님한테 받은 거면 그건 뭐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2억이나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0명에 한 사람당 20만 원 한다고 하면 네. 4천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도 중요한 일이니까 이 부모님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손님이 이제 주는 축의금은 그것은 내 게 아니에요. 자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한테 주는 거는 그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 진짜요? 근데 부모님이 네. 딱 이제 어쨌든 뭐 왔는데 네. 아니야 이건 네가 축하받는 날이니까 네. 아버지한테 들어온 것도 너의 것이다. 네.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저는 약간 네.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께 이게 사실은 어떤 집은 보면 자녀가 다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집은 부모님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손님 거는 부모님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축의금도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친척들이 이제 축의금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그게 뭐 특히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뭐 500만 원씩 이렇게 축의금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손자한테 결혼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적정선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 결혼한다고 한 10억 축의금 줬다. 이거 증여세 과세 안 되는 거냐? 아니 10억은 되겠죠. 일단 현금을 줄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과세 되겠죠,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상식적인 금액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상식적인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상식적인 금액이냐, 이건 뭐 다 다르겠지만은 그 판례가 하나 있어요. 한 2003년 판례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한 300만 원 정도 축의금 준 건 이거는 상식적인 범위다. 상식적인데요. 예, 축의금이니까. 예, 그러니까 요걸 뭐 지금의 물가로 반영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할 때 네, 축의금 1,000만 원 좀 해주실 분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1부의 좀 마지막 질문을 정리하는 질문으로 네.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체크해야 되는 거 핵심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상속세 세무조사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거의 일까지는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이체를 하실 때는 꼭 이제 메모를 남기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돈을 이제 빌릴 때도, 예, 그냥 이제 그 구두상으로 빌리지 말고 꼭 이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예, 원금 분할 상환까지,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생활비 조금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메모장에 사랑의 아빠 보내고 있어. 거기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월 생활비로. 네.